이 고물상 할망구가 감히 어디를 만져? 고물 팔아 모은 돈 우리 법원 로비 대리석 바닥값도 안 된다고. 여기서 당장 꺼져.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5성급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은 판사복 대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비싼 샴페인 잔을 든 채 구석에 웅크린 70대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옷에는 샴페인이 튀어 얼룩이 져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수백 명의 법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사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리가 샹들리에 아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그 판사는 법원장실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한순자 씨의 남동생이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물상 할머니와 법원장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오늘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한순자입니다. 올해 73입니다. 평생을 고물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으고 고철을 팔고 헌 옷을 수선해서 되팔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때가 끼어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산 데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47년 전 저는 26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6살 남동생 한민수를 키워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수를 먹이고 재우고 옷을 입히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으며 약값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업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고아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세요. 거기서 치료도 받고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동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간호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간 아이가 죽어요. 살리고 싶으면 보내세요. 저는 울면서 민수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곧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좋은 집에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부모는 외국인이었고 민수는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47년 동안 민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입양 기록을 뒤지고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고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고물상을 시작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를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폐지 할망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 전 우연히 저는 서울 외곽의 황무지를 샀습니다. 평당 몇만 원 하던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쓸데없는 땅을 샀네.
하지만 저는 그 땅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그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땅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평당 몇만 원이던 땅이 평당 수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땅을 팔았습니다. 7억 원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폐지 주우면서 산 주제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고. 47년 동안 악착같이 산 대가라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민수를 찾겠다고. 탐정을 고용하고 광고를 내고 끝까지 찾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뒤늦게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40년 전 고아원에서 버려진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민수를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름은 한재혁. 저는 재혁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재혁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재혁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판사였습니다. 이름은 박서연.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박서연은 제 손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고물상 하셨다고요? 재혁 오빠가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 말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결혼식 날 박서연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때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마세요. 제 동료들이 많이 와요. 창피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저도 아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두 사람은 강남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죠. 아파트가 넓으니까 방 하나 드릴게요. 저는 좋았습니다. 아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연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땅 팔아서 받은 돈 7억 있으시죠? 저희한테 맡기세요. 제가 판사니까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명예 이전 서류였습니다. 7억이 든 계좌가 박서연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박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증여해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죠. 내가 언제 줬어?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법정에 가도 어머님이 질 거예요. 저 판사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혁이에게 말했지만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잘 관리해 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재혁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서연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날 이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서연의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집안일 하세요. 청소, 빨래, 요리 다요.
저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아도 박서연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공짜로 사시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죠. 식사도 따로였습니다. 박서연과 재혁이는 거실 식탁에서 고급 음식을 먹었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드세요. 저희 식사 중에 나오시면 분위기 깨지거든요. 어느 날 박서연은 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세요. 의사가 저를 검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서연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금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어머님 재산을 완전히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다행히 의사는 양심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정상이십니다. 치매 증상이 전혀 없어요. 박서연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작은 방에 가뒀습니다. 어머님, 밤에는 방에서만 계세요.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저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연이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큰 축하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하게요. 박서연은 저를 데려가기 싫어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법조인들만 오는 자리예요. 하지만 재혁이가 우겼습니다. 서연아,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지. 안 가시면 이상하잖아. 박서연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구석에만 계세요. 절대 눈에 띄지 마시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한복을 입고 호텔에 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 음식, 정장 차림의 사람들. 저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의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박 판사 시어머니래. 고물상 하셨대. 진짜? 박 판사가 고생했겠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샴페인 타워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웨이터와 부딪혔습니다. 샴페인 타워가 흔들렸습니다. 유리잔들이 무너지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샴페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필 그 방향에 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드레스에 샴페인이 튀었습니다. 아! 박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냅킨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닦아줄게. 그 순간 박서연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고물상 할망구가 감히 어디를 만져. 두 번째 뺨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평생 주워 모은 돈이 7억? 우리 법원 로비 대리석 바닥값도 안 된다고. 당장 여기서 꺼져.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개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호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7년 동안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그 눈썹, 그 인매. 47년 전 제가 고아원에 보냈던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당신, 남자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제 목을 향했습니다. 제 목에는 작은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민수를 업고 요리하다 다친 흉터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흉터, 혹시 누님이세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내 동생 민수야. 남자가 무릎을 꿇고 저를 안았습니다. 누나, 47년 만이에요. 제가 누나를 찾았어요. 우리는 호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 아니 지금은 한민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입양된 뒤 좋은 교육을 받았고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판사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새로운 법원장으로 부임한 참이었습니다. 누나, 저도 평생 누나를 찾았어요. 입양 기록을 뒤지고 탐정을 고용하고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버려서. 아니에요, 누나. 누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민수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누나, 여기서 왜 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7억을 빼앗긴 이야기, 며느리의 학대, 그리고 오늘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까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박서연이 우리 법원 부장판사 맞죠? 응. 오늘 승진 축하연이었어.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수야, 괜찮아. 난 그냥. 안 돼요, 누나. 47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할 수 없어요. 일주일 뒤 법원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원장이 부임했으니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박서연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앞날이 창창했으니까요. 회의실에 법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박서연은 다른 판사들과 함께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법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한민수입니다. 박서연은 법원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디였지? 법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47년 만에 제 누나를 찾았습니다. 박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누나는 평생을 고물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고생하며 돈을 모았고 저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 누나가 최근에 며느리에게 7억을 사기당했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호텔 연회장에서 수백 명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법원장의 눈이 박서연을 향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박서연 부장판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서연은 일어날 수도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박서연 판사, 앞으로 나오세요. 박서연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법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던 7억 원 계좌가 박서연 씨 명의로 이전된 증여 서류입니다. 그런데 한순자 씨는 증여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군요. 저는 서명이 위조되었는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조가 맞습니다. 박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문서 위조죄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허위 진단을 유도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건도 조사하겠습니다. 법원장님 제발. 그리고 판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박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제 누나는 평생을 착하게 사셨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도 남을 도왔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박서연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법원 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판사직을 잃었습니다. 7억은 전액 한순자 씨에게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서연의 남편 한재혁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혼하자.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연은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박서연은 지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도 못합니다. 정과자니까요. 가끔 법원 앞을 지나가며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존중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한순자 씨는 동생 한민수 법원장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47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합니다. 누나,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민수야, 난 된장찌개면 충분해. 안 돼요. 누나는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한순자 씨는 7억을 돌려받았지만 그 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돈은 필요 없어. 민수만 있으면 돼. 대신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순잔의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공짜예요? 그럼 많이 드세요. 한순자 씨는 행복합니다. 동생을 찾았고 착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으니까요. 반면 박서연은 법원 앞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박서연은 그때마다 후회합니다. 내가 법을 악용해서 시어머니를 괴롭혔는데 결국 법이 나를 심판했어. 법원장이 시어머니 동생일 줄 누가 알았겠어. 판사복을 입고 사람을 판단하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법으로 남을 짓밟던 사람이 법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의미 있었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